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요.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3,880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볼 때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의 흐름을 함께 연동해서 보기도 하죠. 나스닥과의 상관계수, 상관성이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상관성이 아주 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하락한다고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움직임이죠. 변동성이 곧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볼린저 밴드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을 벗어날 때 볼린저 밴드 상단도 위쪽을 향하면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 시 예상 결과를 한번 따져봤고요. 그리고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중국해 영토 해양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움직임,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한반도 상황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전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중동은 어떤가? 중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중동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중동은 어떤가? 현재의 중동 상황은 어떤가? 자, 중동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되는 신냉전 전선. 지난번에는 남중국해를 달아봤고요. 한반도도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자, 이제 중동인데요. 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남중국해, 한반도,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 분쟁이 국제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번 중동을 한번 살펴보죠.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지. 중동 역시도 중국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중국해 관련해서 지금 남중국해에 표시된 지역이 바로 여기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타이완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지역들을 할 수 있고요. 자, 중국은 U자형 벨트를 만들면서 여기가 바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다. 중국이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필리핀의 영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죠.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은 영내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할 뿐이다. 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가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냐?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순위가 타이완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이권과 관련해서 절대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부교수님 마이클 라스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중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죠.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이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지역이 바로 또 중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중국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국이 중간에서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이란과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사우디는 석유 매장량 전 세계 2위고 이란은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자원과 관련되어 있죠.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역은 사우디는 이제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인데 서로가 연합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민족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종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중국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란과 더불어서 중동의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 걸프 협력 회의의 이 아랍 산유국과 이란과의 정상회의를 어디서 추진합니까? 바로 베이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열심 있는 활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지만 그 심기를 감추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존커비는 이란이 사우디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사우디의 억지력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압력 때문이지 중국의 노릇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불편한 속내가 있지만 그냥 애써 감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란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란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제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정확성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이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자, 이란의 움직임도 참 불편한 상황이죠. 자, 이런 중동의 이제 정세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대되는 신냉전 전선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
상황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들 그리고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미 아랍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 사우디 관계의 흐름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이란 드론 공장이 건설되었고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더 가까워졌죠. 러시아도 이란도 중국과 더 가까워졌고요. 이란의 이제 올해 예산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계속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과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은 이런 흐름이지만 중동 국가에서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 관계에서 누가 중동의 허브가 될 것인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타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렸듯이 이란은 대대적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겨냥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 분위기 조성,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랍 산유국을 초대해서 베이징 회의를 열려고 합니다. 이때 이란을 포함한 것이죠. 이란 포함해서. 그래서 중동에서의 그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관계는 어떻습니까? 2018년 트럼프 제재 복원 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러나 트럼프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제재가 나오면서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자금들이 7조 원이라는 큰 자금이 국내에 동결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인의 석방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신냉전 체제에 돌입한 신냉전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때는 바로 남중국해 그리고 중동.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서 타이완과 중국의 전쟁에,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이 북한을 호전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한반도 그리고 한국, 일본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여하지 못하게끔 발을 묶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북한이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더 큰 것은 중동입니다. 중동 시장에서의 상황이 더 위협하다. 왜냐? 지금 이란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그 동결 자금이 풀어진 7조 원을 가지고 이란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한 이런 움직임에 이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도 움직일 것이고 터키도 움직일 것이고 러시아도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개국이 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있고, 또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도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 그래서 제가 가장 유념하는 상황은 중동 쪽입니다. 중동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그것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황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우크라이나는 정부 공식 암호화폐를 만들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기부를 받았죠. 기부를 받아서 방탄복, 헬멧 등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 물품들을 샀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 수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각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비트코인을 받은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루블화 화폐 가치 폭락을 대비한 가상자산 확보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각국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이미 예고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참고한다 그러면 신냉전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어느 곳곳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또 남중국해, 동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고, 또 오태민 교수의 저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남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